자,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2025년이 이제 드디어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2025년이 특히나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한번 리캡을 하고 그리고 202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예상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서 성현님 모시고 소중한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성현님 어서 오십시오. 2025년 회고를 이런 형태로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렇지만 재밌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회고를 해보려고 다시 과거의 기록들 같은 것들 쭉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2025년 초에 있었던 아론 딥식 사건으로 한번 패러다임이 확 전환된 이후에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점진적인 발전에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RLVR과 에이전트 포스트 트레이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고, 2025년 초에 그 2025년 내내 그 패러다임을 발전시키고 이해하고 탐색하는 것으로 2025년이 지나간 것 같긴 합니다. 학술적인 것과는 약간의 별개로 혹은 학술적인 것과 걸쳐서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들은 수많은 오픈 프론티어 모델들이 등장했다는 게 가장 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딥식, 미니맥스, ZAI, 샤오미, 텐센트, 문샷, 엔트, 알리바바, 웨이트한 등등 수많은 기업들이 모델을 공개했고 이 모델들이 단순히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70비 커도 70비 정도 되는 규모의 라마 2 정도 규모의 모델 정도를 개발해가지고 공개하는 형태가 많았는데 2025년에 공개된 모델들은 거의 대부분 프론티어 혹은 준 프론티어 수준의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대부분 프론티어를 노리고 있어요. 이게 저는 가장 큰 25년의 변화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도를 하자. 그리고 그게 프론티어로 하기보다는 소위 조금 작은 모델들이라거나 효율적인 모델들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기보다는 그게 한계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랬던 것 같은데 2025년에 대해서는 그런 모델들이 거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많은 이 모델을 공개하는 주요 회사들은 대부분 다 프론티어급을 노리고 있고 더 큰 모델, 더 강력한 모델들을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 사고나 흐름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중국이에요? 써주신 모델은 전부 100% 중국 아닌가요? 네, 100%다 중국입니다. 중국 외 모델들 중에서 프론티어 모델들이라고 부를 만하면서 인상적인 결과를 만든 모델들이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라마4 같은 거 있었는데 라마4는 별로 인상적인 흔적을 남기지 못했고요. 이제 연말쯤에 미스트랄이 어떤 모델을 내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프론티어급 모델은 오픈 모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 주도를 했죠. 그리고 중국의 비교적 제약된 컴퓨팅 파워 속에서 또 다들 프론티어를 노리고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작고 적당한 모델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더 고성능의 모델, 더 큰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 25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수많은 다양한 기업들이 모델을 만들고 있죠. 중국밖에 없네요, 정말. 예, 중국밖에 없습니다. 특히 모델을 공개한 경우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중국은 결국 여전히 연산력에 그래서 굉장히 제약이 많은 상황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연산력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자. 작은 모델을 좀 강력한 모델을 만들자. 이런 흐름이 있었다고 하면 이 작은 연산력으로도 프론티어급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여전히 딥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딥식이 제한된 연산 자원, H800 2000대 분량 정도의 연산 자원으로도 프론티어를 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게 증명되고 나니까 모두가 그렇다면 프론티어를 노려야겠다는 쪽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죠. 모두가 더 큰 모델, 더 강력한 모델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 그래프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이 그래프를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 가장 연하늘색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위 댄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 선들이 MOE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레전드가 좀 잘못 되어 있는데 이게 MOE 모델들입니다.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고 임팩트가 있는 게 밑에 있는 것들이 학습 연산량이거든요. 학습 연산량이 뭐 10의 24승 정도라고 하면 프론티어 모델에는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연산 규모입니다. 이 연산 규모에서 MOE 모델의 성능은 댄스 모델에 비해서 7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10의 24승의 연산량을 쓴 모델을 비교했을 때 댄스 모델에 비해서 MOE 모델은 댄스 모델의 7배 정도의 연산력을 부은 것과 비슷한 성능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댄스 모델의 10의 24승 연산력을 썼을 때 똑같은 연산력을 써서 MOE 모델을 만들면 7에 곱하기 10의 24승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게 학습 연산량이 증가할수록 이 배수가 커집니다. 이거 굉장히 드문 현상이거든요. 모델에서는. 사실 이게 직선으로 2배가 유지된다는 정도만으로도 엄청난 발견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MOE 모델 같은 경우는 학습 연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배수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더 좋아지는 거죠. 댄스 모델에 비해서. MOE 모델을 쓰지 않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쓰지 않으면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MOE 모델이 세 가지가 있다는, 왜 분리가 돼 있는 거죠? 이게 스파시티라고 부르는 건데요. 전체 파라미터 중에서 실제로 한번 그 인퍼런스 토큰을 예측할 때 쓰는 파라미터의 숫자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잘게 쪼개진 거 뭐 그런 느낌인 건가요? 예, 예를 들면 이거는 전체 파라미터 중에 4분의 1만 쓰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건 뭐 전체 파라미터 중에 50분의 1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파라미터의 수가 적어지면 사용하는 파라미터의 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혹은 더 희소해질수록 이 승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컴퓨트 멀티플라이어라고 표현하는데 컴퓨트 멀티플라이어 연산 배수는 더 커지는 겁니다. 기울기가 더 커지고 있죠. 이거 엄청 물론 이거는 플롭스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추론의 조건이라든지 메모리 대역폭 같은 것들 고려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순수하게 학습 연산량 측면에서만 봐도 이런 형태 패턴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요. 스케일링 로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적 느낌이 있네요. 일종의 스케일링 로입니다. 이것도 스케일링 로가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 익스포넌트라고 그 제곱의 승수라고 부르는 익스포넌트가 있고 그 앞에 개수가 있는데 익스포넌트가 변화하는 형태의 패턴이 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소위 말하면 쓰지 않으면 이상한 형태의 기술적 발전이 되죠. MOE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MOE 모델은 드물었는데 지금 2025년에 나오는 모델들은 거의 대부분 MOE 모델입니다. 소위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것들 사례를 제외하면 다 MOE 모델이고 GPT OSS 같은 모델만 해도 상당히 희소한 MOE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MOE의 레시피를 잘 정립한 것이 딥식의 굉장히 큰 기여입니다. 어떻게 보면 딥식이 설계한 아키텍처가 이전 세대의 라마 같은 아키텍처가 되어서 베이스 아키텍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샷 키미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딥식 이 아키텍처를 굳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불필요하다. 이 아키텍처는 충분히 좋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의 기본적인 구조를 그대로 끌고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그냥 채택해버리는 형태의 작업됐고 미스트랄도 아마 비슷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잘 정립된 MOE 아키텍처를 딥식이 선구자적으로 개발했고 이걸 통해서 모두가 이 아키텍처를 채택하면 우리의 굉장히 제한된 연산력만으로도 GPT-4 그 이상을 놀릴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했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였습니다. MOE는 참 직관적으로는 그래 그러면 좋겠지라고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영역이긴 해요. 이게 저희가 엑스퍼트라고 하면 수학은 이 엑스퍼트가 하고 과학은 이 엑스퍼트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매 토큰마다 전부 다른 엑스퍼트 라우팅을 타고 그 안에서도 뭐 쉐어되는 거 있고 뭐 7개 동시에 액티베이션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이퍼 파라미터로 구성돼 있잖아요, 성현님. 이게 MOE의 이론적인 배경 같은 게 좀 밝혀진 건 있나요? 이게 왜 된다? 최근에 MOE 모델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희소성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잠재적인 모듈이 뭐 수백 개가 있다고 할 때, 실제로 매번 쓰는 것들은 그 모듈 중 하나만 쓰는 거죠.
이런 상황을 희소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소성을 통해서 실제 매번 사용하는 연산의 양은 제한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용하는 파라미터는 그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니까요. 그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 파라미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경우에 따라서 어떤 토큰에 따라서 다른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전체 파라미터가 증폭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렵죠. 어려운데 뭐 이거 설명이 참 애매합니다. 그냥 막연하긴 한데 이게 모듈화돼 있고 직교적이어서 조합 가능한 뭐 그런 느낌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 가능성을 또 열어준 게 딥식이기도 한데요. 모듈화되어 있고 그중 각각의 모듈 중 일부만 쓴다. 그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 모듈이 굉장히 여러 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모델의 효과를 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 24년에도 MOE가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은 많이 했지만 이렇게 좋을 거라는 생각은 다들 못했던 것 같습니다. GPT-4가 MOE라는 걸 알려진 시점에서도 계속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좀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예. 이게 1번이군요, 2025년에. MOE의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델들이 이제 MOE로 변화했고 MOE가 아닌 모델들이 굉장히 드문 상황이죠. 정성님이 리뷰하셨던 키미 K2에서도 그 MOE에서 단위로 쪼갠 게 굉장히 많았던 뭐 몇천 개였나요? 아니요, 그 몇백 개 수준입니다. 딥식보다 더 숫자를 늘린 걸로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똑같았고 성현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저 스파스티 관련한 효율이 어느 정도가 옵티멀인지 뭐 이런 실험들 몇 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또 스파시티가 되는 거네, MOE와 연결돼서. 2025년 1번으로 꼽아주신 게 MOE고요. MOE는 Mixture of Expert, 엑스퍼트들을 섞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름이 좀 이상해요. 쭉쭉 가보시죠. 그리고 그 다음은 RLVR일 것 같고요. 이게 5원의 방법을 거의 공개해버리면서 이게 엄청난 큰 변화를 만들어졌고 이것 또한 결국 딥식이 해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생각해보면 놀랍네요. 큰일 했어요. 24년 말에 딥식 V3 페이퍼가 나오면서 MOE나 뭐 이런 것들 규정했고, RLVR이 2025년 1월에 그 딥식 R1이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그 페이퍼와 함께 나온 방법론이었죠. 사실 딥식의 영향력은 오히려 과소평가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자체가 패러다임과 시장의 상황을 너무 크게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RLVR이라는 방법, 그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정답을 사용해서 보상을 주면 추론이 학습된다. 2024년 내내 사람들이 탐색했던 것들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이 방법의 핵심에 종집을 찍어줬죠. 그리고 이게 오원의 방법에 대한 강력한 단서를 주면서 이걸 기반으로 오원과 같은 추론 모델들을 개발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추론 자체가 모델의 성능 굉장히 크게 올렸고 또 에이전트 포스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들의 하나의 방면을 열어줬죠. 추론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수학 문제를 열심히 생각해서 푼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델이 도구를 사용하고 어떤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그 상호작용한 걸 통해서 에이전트로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그 과정 전체에 대해서 RLVR이라는 개념 하에서 보상을 주고 모델을 학습시키면서 모델 자체가 에이전트로서 학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고 지금 나오고 있는 프론티어 모델들은 이전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베이스 프리트레이닝만 한 다음에 포스트 트레이닝을 살짝 해준다. 인스트럭션 팔로잉 포스트 트레이닝을 살짝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모델을 이제 자랑스럽게 낼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 모델들은 에이전트 포스트 트레이닝과 추론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탑재되게 됐죠.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고 그리고 모델의 사용성이나 가능성 측면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에이전트 모델들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임팩트를 미쳤는지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코딩 에이전트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에이전트들이 다 이런 에이전트 포스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가능해진 결과이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나요? RLHF가 챗봇을 만들기 위한 포스트 트레이닝이었다면 RLVR은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포스트 트레이닝이다. 예, 그리고 RLVR을 통해서 모델을 에이전트로 학습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성현님 지난 세션에서 이 이야기들을 한번 깊게 들어갔던 기억이 났고 정말 재밌는 세션이었으니까
한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성현님의 지난 세션 한번 들어보시면 근데 그때는 에이전트 포스트 트레이닝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으셨던 것 같긴 하거든요. 예, RLVR의 에이전트로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긴 했었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델이 에이전트로서 기능을 하려면 모델한테 여러 가지 도구가 주어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도구로 출해서 편집기를 사용한다든지, 뭐, 소스 코딩 에이전트라고 하면 소스 코드 레포지토리 내에서 코드를 읽고, 파일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변경 사항을 쓰고, 이런 것들이 모두 도구를 통해서 일어나죠. 이 도구를 통해서 모델이 외부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모델이 어떻게 이걸 잘할 수 있게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학습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RLVR이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간명한 해답을 하나 준 겁니다. 모델이 일단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모델이 도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자. 이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코딩 작업이라고 하면 코딩 작업의 최종 결과물, 이것이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온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닛 테스트라든지, 뭐 유닛 테스트가 대표적이겠죠. 유닛 테스트를 통해서 코딩을 제대로 잘했는지 최종 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최종 결과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같은 것들은 일단 사람이 굳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모델이 알아서 도구를 사용하고 어떻게든 그 도구 사용을 통해서 그런 이제 결과물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에 원하는 결과물에 도달했다면 보상을 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RLVR을 통해서 에이전트 포스트 트레이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굉장히 단순화된 거고 그 콜드 스타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최종 결과물만 가지고 평가하는 걸 통해서 모델이 에이전트로서 학습되게 되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전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 다 설계해야 되겠죠. 이 그래프는 뭐죠? 그래프는 사실 RLVR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래프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봤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딥식 그 V3.2 논문에서 그냥 학습과 모델의 RL 학습과 함께 이제 성능이 향상되는 그 결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환경을 합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RL 학습을 한 결과인데 그게 중요하진 않은 디테일일 것 같고요. 예. X축이 트레이닝 스텝이고 왼쪽은 그거에 따른 성능 지표, 성능 변화 지표입니다. 벤트마크 지표네요. 저는 지난번에 성현님 해주셨던 세션, 과연 이 RLVR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에 대한 고찰을 지난번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원래 이 베이스라인에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었는데 RL을 통해서 그 능력들을 잘 꺼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라는 게 이제 저는 가장 큰 러닝으로 좀 남았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고 RLVR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2025년 자체가 그것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약간 모델 성능과는 좀 다른 문제일 텐데 RL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나타난 것 중 하나는 RL 인프라의 발전입니다. LLM-RL이라는 게 굉장히 성가신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학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습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요.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생성을 하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성하는 샘플링 엔진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샘플링 결과를 통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환경에서 어떤 변화나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인프라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들 사이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습 결과가 샘플링 엔진으로 넘어가고 샘플링 엔진의 샘플이 환경으로 넘어가고 환경에서 얻어낸 결과가 다시 학습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실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만 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학습하는 것, 이 파트 하나만 떼놓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프리트레이닝 인프라에서 거의 전부였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질적인 인프라들이 상호작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모델을 학습해야 되고 샘플 생성도 빨라야 되고 빠르게 학습과 생성이 전환돼야 되고 빠르게 평가하고 보상을 부여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약간의 오차가 있다고 하면 그게 학습을 저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2025년 동안. 그런데 빠른 것과 정확함을 동시에 가져가기는 늘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새로운 많은
문제를 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MOE가 주류가 되면서 MOE-RL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것인가, 모델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RL 학습을 할 것인가, 이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중국 쪽에서 달라붙어서 그런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더라고요. 이게 2025년에 있었던 일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RL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크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RL에 대한 이해 중 한 가지 축으로는 RL 방법배 개선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RL이 대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RL이 일어날 때 LLM에 대한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 왜 LLM을 가지고 RL이 이렇게 잘 되는 건가? 이런 것 연구들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RL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연구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LLM, RL이 처음 등장했을 때 초기부터 나왔던 문제가, RL은 새로운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건가? 혹은 기존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일 뿐인가? 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서 있었던 능력인데 파묻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끌어올리는 거다. 그리고 이게 아마 거의 전부인 것 같다가 초기에 많이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RL이 부여하는 새로운 능력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아토믹 스킬이라고 부르는 원자적인 능력이라는 것과 이 원자적인 능력을 조합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자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사칙연산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칙연산 같은 부분이 원자적인 능력이고, 이 사칙연산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어떤 더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 이것이 조합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자적인 능력도 중요하고 이 능력을 조합하는 능력도 분명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RL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런 원자적인 능력은 프리트레이닝에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칙연산 같은 능력은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배우는 거죠. 근데 RL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배울 수 있냐면, 이 프리트레이닝에서 배웠던 능력을 조합한 능력을 모델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까 MOE 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MOE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사칙연산 같은 어떤 단순한 기본적인 능력들이 있을 텐데, 이 기본적인 능력 자체를 RL이 학습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능력을 순서에 맞게 조합해서 어떤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는 능력, 이런 조합하는 능력은 RL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RL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2025년에 있었던 가장 흥미로운 주제인 중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이 스킬 1, 2, 3로 가는 게 뭔가 좀 다른 부분이네요. 이게 중요한 건가요? 스킬 1, 스킬 2, 스킬 3. 이 것들은 다 독립적인 스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등장하는 스킬들이겠죠. 이 스킬들은 프리트레이닝에서 배운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개별적인 기술들은 프리트레이닝에서 배우는 거죠.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려면 이 스킬들을 잘 조합해야 됩니다. 이게 조합인가요? 약간 체이닝한 느낌, 하나로 해서 해보고 그거를 다음으로 이어가고 이런 느낌인 건가요? 예, 체이닝이 어떤 조합의 한 가지 사용 방식이겠죠. 이 스킬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 스킬을 연결하고, 그 다음 이 스킬의 결과를 다음 스킬을 다시 연결하고, 이런 형태의 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사칙연산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칙연산을 다양하게 조합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칙연산의 개별적인 기술들은 있지만 그 기술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하는 능력을 RL이 부여해 주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이해를 통해서 프리 트레이닝과 뭐 소위 미드 트레이닝, 포스트 트레이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많이 증진됐죠. 물론 아토믹 스킬이란, 원자적인 스킬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 것인가가 좀 미묘하기는 합니다. 프리트레이닝에서 아토믹 스킬을 배운다는데 아토믹 스킬이라는 게 대체 뭐 어떤 건가? 단순히 사칙연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과 관련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더 큰 단위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모델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그리고 RL이 어떤 작업들을 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이해가 생겼죠. RL을 통해서 능력을 조합한 능력이 생긴다고 하면, 프리트레이닝에서는 그러면 이런 원자적인 능력들 같은 것들을 많이 함양하고, 이런 기본적인 능력들을 잘 갈고 닦으면, 그러면 모델이 더 강력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네. 이런 이해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경험적인 관찰인 건가요? RL이 왜 그러니까 조합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거기까지는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되어 있지는 않고요. 경험적으로 어떤 좀 단순한 형태 세팅을 통해서 경험적인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RL을 통해서 모델이 기본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없으면 RL 자체가 잘 안 된다. 근데 기본적인 능력이 있으면 이것들을 조합하고 그 조합하는 조합의 길이가 더 긴 길이로 더 복잡하게 조합한 능력들이 RL을 통해서는 생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적으로 검증을 한 겁니다. 이게 조금 단순한 세팅에서 분석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이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같은 것들은, 음,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벌써 어떤 사람들은 이제, 프리 트레이닝이라든지 미드 트레이닝 단계에서 이런 원자적인 능력들, 에이전트에 필요한 원자적인 능력들을 개별적으로 잘 부여하는 데 집중해 보자. 이런 형태의 사고의 전환 같은 것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원자적인 능력들이 에이전트에 필요한 능력들이 잘 주입되면 그 조합하는 건 알렐로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미드 트레이닝이 도메인 스페시픽한 훈련을 시키는 쪽이었나요? 미드 트레이닝이 뭐 잘 정의되어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포스트 트레이닝은 넘어가기 전에 포스트 트레이닝을 도와줄 수 있는 학습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트레이닝 RL에서 어떤 조합한 능력을 학습한다고 하면 미드 트레이닝 측면에서는 이런 원자적인 능력을 에 집중해서 학습시키자. 이런 형태의 흐름이 가능하게 됐죠. 그리고 RL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깊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RL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모델이 못하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뭐 이런 문제들.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게 맞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됐죠. RL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다. RL의 연산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복잡한 문제들을 개별 기술들의 조합을 통해서 풀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존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 뿐이다 보다는요. 기존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 뿐이다라고 본다면 약간 뭐 프리트레이닝에서 없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프리트레이닝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이 증명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근데 이건 웃긴 얘기인데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시험들 다 이렇게 구성돼 있잖아요. 유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스킬들은 다 배우지만 뒤에 연습 문제의 그 다양함을 경험하면서 뭔가 유용성이 증가하잖아요. 아직도 유제라는 표현이 있나요? 뭐 고등학교 때. 사실 유제만 깊게 이해해도 사실은 삼라만상을 풀 수 있지만 뒤에 연습 문제 한 30개를 풀어봐야 시험을 볼 수 있죠.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이런 기술들을 문제에 맞게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거지, 있죠. 그게 아마 RL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2025년은 RL을 해였네요. MOE와 RL은 사실 또 다른 레이어의 이야기니까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과 이제 위에서 학습 어떤 커리큘럼의 이야기니까 다른 부분이고요. RL이 정말 큰 이슈였습니다. 2025년. 이게 진짜 RL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이제 끝난 건가요? 뭐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갈등은 있고, 여전히 RL의 약간 근본 있게 RL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진정한 RL이 아니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진정한 RL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RL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RL이 정말로 그 이전 단계의 RL이 정말로 좋은 문제를 다 잘 풀 수 있는 방법이었는가? 사실 프리 트레이닝을 통해서 LLM, RL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일단 그렇죠. 강력한 프라이어를 활용하는 거죠. 프라이어 활용하는 거고, 사실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같이 문제를 푸는 건 분명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토믹 스킬이라든지 스킬이라든지 스킬을 조합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RL에서 크게 관심을 받는 주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LLM을 통해서 이런 관점이 가능해졌고, 이 관점을 통해 생각했을 때 조합하는 능력을 배운다고 하면 이제 LLM 프리트레이닝에서 배우는 아토믹 스킬 같은 능력들을 함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역으로도 할 수 있겠죠. 정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정말 RL에 해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제 RL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RL을 해야 된다는 걸 다 깨달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고, 또 연구들도 RL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RL의 방법들을 개선하고, 조금 더 좋은 오브젝티브를 만들고, 또 RL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RL을 위해 필요한 어떤 미드 트레이닝 같은 준비 작업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은 RL과 관련된 주제였죠. 그리고 뭐 앞서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이해를 넓히고 기반을 닦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갈고 닦는 것들 연마하는 것이 2025년에 있었던 주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2025년에 패러다임 시프트라든지 뭐 경천동지와 사건 같은 것들이 여러 번 있었다면서 재밌었겠지만 그 사건은 사실 초반에 집중된 것 같아요. 딥식 모먼트에 집중된 것 같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떤 경천동지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했어 이런 느낌보다는 연마의 시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쵸. 그 방법론이 스케일을 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의 후반부는. 근데 레시피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미국하고 중국밖에 못한 거예요? 글쎄요, 그건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트위터에 누가 그런 글을 썼던데요. 딥식이 레시피 다 알려줬는데,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 레시피 기반으로 다 하고 있는데, 왜 중국에서밖에 안 나오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렇지만 뭐, 이제, 아마 그건 의지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이나 자원의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도 이제 WBL 같은 것들 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저희 그 옆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능력들이 좋아지는 거를. 이게 그 승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현님과 저희가 이야기하는 어떤 페이퍼 상에서 바라보는 방법론이 이렇다, 뭐 인투이션은 이렇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빙산의 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저런 모양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그 아래는 데이터셋의 정제, 그다음에 그 컴퓨테이션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아까 성현님이 보여주셨던 사실 굉장히 RL 때문에 복잡해진 모델의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퉁쳐서 소위 레시피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페이퍼에 깔끔하게 쓰여지지 않는 굉장히 많은 암묵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하면 저기서 망해, 여기서 망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시피의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몸값이 그렇게 비싼 것 같아요. 특히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때도 그렇지만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 부분은 더더욱 더 숨겨져 있는 지식이고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노하우를 쌓고 그리고 이 노하우가 결국 최종 프로덕트, 제품의 퀄리티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론티어 기업들은 그걸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코딩 에이전트를 더 잘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 이 코딩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형태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숨겨져 있는 노하우죠. 그것들은 아마 직접 해보고 경험해서 개선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도 숨겨져 있는 지식이죠. 그게 사람한테 들어있고 더티 엔지니어링일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있는 코호트에서 이게 작동한다는 거죠. 중국이나 미국이나. 예. 근데 다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그 경지에 도달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제반 조건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떤 크리티컬한 비밀을 모르면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뭐 약간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는 있다 분명히. 예, 너 비밀을 모르면 못한다기엔 너무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점점 더 모델이 연구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점점 더 제품에 가까워지고 있죠.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한 90% 도달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품으로서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더더욱 더 갈고 닦고 99%, 99.9%를 노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제품으로서 AI 모델을 받아들이는 그 관점 같은 것들이 그리고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품을 만들듯 AI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제품을 만들듯 연구 개발해야 되는 거겠죠. 성현님이 아까 저희 그 중국계 프론티어 모델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다 중국 모델들은 다행히 모델 크기나 아키텍처 등이 다 공개돼 있잖아요. 프론티어 모델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오퍼스나 그 제미나이 프로나 뭐 이런 경우에는 트릴리언급에서 뭐 1에서 2 트릴리언, 그러니까 1000빌리언에서 2000빌리언 사이의 모델일 거다라는 추정이 있고
딥식이나 뭐 키미가 발표하는 모델도 600에서 700빌리언. 그리고 저 아래 뭐 소넷이라든지 제미나이 플래시 같은 경우는 100빌리언 언더일 거다 뭐 이런 추정들이 있고 그 사이에 모델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30빌리언만 넘어가도 지금 인간 수준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게 보이는데 성현님의 머릿속에서 이 프론티어의 이 모델 사이즈와의 어떤 연관관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모델 사이즈가 이 정도는 돼야 프론티어고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의 분기점일 것 같고 감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봐요. 모델 크기 자체보다는 사실 그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키고 만들었느냐가 프론티어엔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전이라고 하면 딥시 같은 경우도 600B 정도가 넘어가는 모델이었고 600에서 1트리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미니맥스라든지 ZAI라든지 이런 모델들은 100B 정도 토탈 파라미터 100B고 실제 액티베이트 되는 실제 사용 파라미터 10B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모델들인데 그 모델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들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래시가 뭐 소넷 같은 게 100B 정도 되는 모델이라고 하면 100B 정도 되는 전체 파라미터 100B 정도 되는 모델에서도 이미 프론티어의 자취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들 잘 훈련시키면 굉장히 실제로 의미 있는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해하는 잘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대체로. 대략 지금은 이제 100빌리언 정도에서도 이 정도 모델에서도 이제 프론티어의 어떤 향취가 녹여나는 거고 잘 만들면요. 예, 자원이 많은 분들은 이제 더 높은 크기의 어떤 영역들을 탐색하고 계실 거고 예. 그리고 100B라고 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한 10B 정도거든요. 이거 굉장히 작은 모델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 MOE 때문에 가능한 예, MOE 때문에 가능하죠. MOE 때문에 가능하고, MOE 이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모델의 학습 방법이라든지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긴 합니다. 100B 정도 되는 모델이면 결국 이전에 70B 모델과 큰 차이가 나는 규모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정도 규모에서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이거는 어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은, 뭐, 프론티어에서 예전에 GPT-4가 2T 정도 됐다고 했을 때가 결국에는 서빙 한계랑 관련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이라고 치면 실제로는 뭐, 4T, 4T 뭐 이런 정도에서도 MOE가 되면 서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실리콘밸리에서 떠도는 얘기로는 지금 현재 오퍼스급의 프론티어들이 1T 정도라고 그래요. 1T. 근데 그게 결국에는 서빙 한계랑 맞물려 돌아가는 거긴 맞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런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죠. 네. 서빙의 난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막 롱스토리 숏 해가지고 얘기해보면 결국은 이 딥러닝이나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모델의 발전상 결국은 다 데이터 문제다라는 얘기로 심하게 환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뉴립스에서 최혜진 교수님이 키노트 하셨는데 그 데이터가 전부다라는 이야기 한번 강하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들었던 표현인데 모델은 제품이고 데이터는 모델이다. 이 표현을 누가 했던데 저는 그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중요하죠.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건 사실 부정은 AI 연구자들이나 엔지니어들 전혀 없겠지만 그렇지만 늘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줘야 약간 잊지 않게 되죠.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에 사실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프론티어 랩들이.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네모트론 페이퍼도 테크 페이퍼의 거의 반 이상의 데이터 얘기예요. 뭐 하이퍼 파라미터라든지 아키텍처나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자기네가 데이터셋 이거 만드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편을 할애합니다. 딥러닝에서 언제나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데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 자체가 가끔 사람들이 계속 잊어버리게 되긴 하거든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네. 뭐 저희도 보는 입장에서 그림이라든지 아키텍처라든지 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죠. 재밌으니까. 네, 이제 데이터를 갈고 닦는 게 정말 늘 중요한 문제였고, 그리고 또 프로덕트의 관점에서, 제품의 관점에서 보면 제품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제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를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네. 그 네모트론 페이퍼에서도 마지막으로 하나 족설만 하면 데이터를 가공하는데 대부분 크웬 30빌리언짜리 모델로 가공했더라고요. 예. 엑셀적이면 그 오픈 모델들이 데이터 가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맞습니다. 예.
모델을 만들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만들려면 모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첫 단계 모델 역할들을 이제 오픈 모델들이 해주고 있죠. 지금 데이터 가공인가요? 생성인가요? 둘 다입니다. 예. 둘 다 점점 더 모델 기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델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2025년에 대한 소감이었고, MOU와 RL의 해였다. 설명드린 정도로 이제 다뤄봤고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단계에서 모든 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것, 특히 전 중국 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게 스케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스케일업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아, 모델을 좀 더 키울 수 있으면, 프리트레인 좀 더 대규모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RL을 충분히 해본 것 같고, 이 경험을 기반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좀 더 스케일업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약간 이런 동기들이 테크니컬 페이퍼들에서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들 중국 기업들 원하고 있고, 더더욱더 원하게 되는 게 원래 사람들이 하기 힘든 걸 더 원하게 되잖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산력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 연산력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걸 갈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스케일업이 내년에는 아마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모델보다 더 크고, 더 오래 학습된 모델들이 아마 등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케일업을 성현님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성현님이 여기서 얘기하신 스케일업은 뭘 의미하신 걸까요? 하드웨어 연산 자원의 확장, 그로 인한 모델 크기의 증가, 데이터셋의 뭐 증가, RL 환경의 증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예,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텐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건 모델의 기본 사이즈, 기본 체급에 가깝습니다. 그거는 프리트레이닝의 체급하고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이 지금 뭐 1T, 2T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모델에 실제 사용된 파라미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B 혹은 뭐 30B, 40B, 50B 이 정도 규모거든요. 100B 이하입니다. 실제 사용되는 규모는 전체 파라미터가 뭐 1T, 2T라고 하면 그 중에서 100B 정도만, 100B 이하만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정도 규모에서 이렇게 잘 되면 더 키우면 어떻게 될까? 100B가 아니라 200B, 300B 액티브 파라미터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이 지금 길이가 중국 모델 같은 경우는 15T 정도 토큰 정도로 학습을 합니다. 15T 정도도 이렇게 된다면 한 50T, 100T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론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더 점프를 할 가능성 같은 것들 예상하고 있는 거죠. 점프를 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이 스케일업 다들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연산력이 더 주어져서 더 큰 규모로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면 그 큰 규모의 모델을 통해서 더 강력한 RL, VR과 에이전트 학습이 가능할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링크에 약간 중국 쪽 팟캐스트인가 보죠? 아,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딥식 그 테크니컬 리포트들에서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더 프리트레이닝을 더 강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롱 컨텍스트를 다뤘으면 좋겠고, 모델 더 컸으면 좋겠고. 사실 딥식 V3에서도 흥미로운 포인트 중 하나가 모델이 커지기 때문에 RLVR이 더 잘 되는 이 효과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아론 논문에서. 그러니까 작은 모델은 잘 안 되는데 더 큰 모델을 하니까 RLVR이 갑자기 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도 관측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만 그런 점프가 일어날까? 더 큰 모델에서는 안 되던 것들이 더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당연히 생각하게 될 겁니다. 11월에 제미나이 3.0이 결국에는 프리트레이닝 돌파가 되게 중요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결국에 마찬가지 방향이네요. 예, 마찬가지 방향입니다. 프리트레이닝 방법 개선도 있고 프리트레이닝의 규모 자체 개선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들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원하고 있는 부분이죠. 프리트레이닝에서 스케일업을 하면 RL의 스케일업이나 또는 성능 향상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네, 당연히 따라올 거다. 그리고 이 성능 향상이 점수가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안 되던 것이 되는 것 형태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심지어 새로운 능력이 창발할지도 모르는 네, 거고. 새로운 능력이 나올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 중국 기업들이 2026년에 원하고 있는 목표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더 많은 연산력을 긁어모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H200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뭐 다들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늘 했던 얘기가 지금 방법으로도 계속 하다 보면 경제적 가치 창출될 거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방법의 연장으로 성능을 계속 고도화하고 도메인을 확장하고 더 안 됐던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화이트 칼라
업무라고 하는 것들로 확장해 나가고, 뭐 과학 같은 경우는 실제 실험이 필요할 텐데 그 실험이 필요한 것과도 연결해서 뭐 에이전트 학습을 해보고 이런 것들, 이렇게 도메인 확장하는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목표일 겁니다. 당연히 이건 안 할 이유가 없고 당연히 할 만한 목표이겠죠. 그런데 제일 큰 병목은 데이터 문제가 될 겁니다. 이 팟캐스트도 어젠가 그저께 나온 팟캐스트인데 여기서 한 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프론티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자원 같은 것들을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데 쓰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더 복잡한 일을 하게 된다면, 더 복잡하고 더 퀄리티 높은 일을 하게 된다면 데이터 자체도 더 복잡하고 더 퀄리티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더 높은 퀄리티로 더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엄청난 자원이 투자될 거고 병목이 되는 거죠. 약간 이 팟캐스트에서는 자율주행과 비슷한 문제라고 비유를 하던데 그 제 흥미로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게 만드는 거야. 난 90% 정도의 자율주행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제 99.9%를 만들려고 하면 수많은 엣지 케이스들, 코너 케이스들, 그리고 롱테일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조금씩 올려나가야 됩니다.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병목이죠. 이게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거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개발의 속도를 아마 지연시키는 가장 큰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약간 새끼일 수 있는데 중국 쪽 팟캐스트의 담론이 얘기가 상당히 좋은가 봐요. 황동석 님이 번역해 주신 거 저도 봤는데 얘기들이 수준이 막 좀 되게 하여튼 프론티어에 달았다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얘기들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모든 에피소드가 저한테 흥미로웠던 건 아닌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 같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로보틱스라든지 AI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그냥 연구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이런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그냥 CEO급이 아니라 연구자들, 뭐 치프 사이언티스트라든지 이런 급의 연구자들 와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풀고 있는 문제는 뭐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언급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전 사실 영어권에도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건 또 최혜진 교수님이 그 키노트에서 농담 삼아 얘기하신 건데 지금의 이 프론티어는 미국에 있는 중국인과 중국에 있는 중국인이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오는 치프 사이언티스트라든지 이런 연구자들은 결국 프론티어 기업에 속해 있는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프론티어 기업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전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중국 쪽 뉴스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중국 쪽 뭐 관심이 있다면 살펴보면 굉장히 배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포드캐스트 이름부터 심상치 않네요. 시아오 유조. 핑잉은 모르겠는데 소우주인 것 같아요, 이거. 뭐 팟캐스트 제목이 Language is World, 언어는 세계다, 이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에피소드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트랜스크립트 같은 걸 공유하기도 조금 애매해서 내용을 공유하기 좀 어렵긴 하네요. 중국어 대화죠? 예, 중국어입니다. 근데 뭐 이제는 번역해서 볼 수 있으니까. 네, 중국어 대화 트랜스크립트로 뽑아서 그걸 영어나 한국어로 바꿔서 예, 보시는 영어로 거죠? 번역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중국어 to 영어 번역이 거의 완벽해서 보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미나이 3.0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는 지금까지 패러다임의 확장인 것 같고요. 그 패러다임의 확장을 넘어서 아예 다른 패러다임을 생각해보는 게 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 혹은 기대하는 것은 내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면모가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보다 자율적인 에이전트와 저는 경제적 가치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코딩 에이전트도 굉장히 자율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지만 사람이 계속 지시하잖아요. 지시하고 뭐 결과물 나왔을 때 뭐 마음에 안 들면 그 수정을 요구하고 이런 식의 피드백이 돌아가는데 그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것들 자동화 해주고 있지만 좀 더 강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더 자율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알아서 코드를 개선하는 거죠. 그냥 에이전트에게 맡겨놓으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코드를 계속 최적화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시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돌려놓으면 밤새 사람의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알아서 코드를 개선하고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고 코드를 계속 최적화하는 거죠. 더 나아가면 아예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정도의 자율적인 에이전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에이전트가 창출한 가치가 지금의 코딩 에이전트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훨씬 더 질적으로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저는 진정한 어떤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 같거든요. 모델이 알아서 작업을 할 수 있어야만. 사람은 자율성이 있잖아요. 자율성으로 알아서 코드를 개선하고 알아서 기능을 구현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에이전트에게도 존재해야만 더 큰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니스를 통해서 이걸 흉내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얘가 그냥 모델 안에서, 단일 모델 안에서 이런 자율성을 가지고 계속 액션을 이어가는 거? 이것도 곧 되는 문제 아닐까요? 저는 이게 되기를 원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여기에서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기술적인 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들 같은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되기를 바라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이전트가 등장하면 지금은 결국 아직도 여전히 채팅 인터페이스에 가깝죠. 사람이 지시를 하면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작업을 하고 다음 사람의 지시를 기다리고 이런 형태의 인터페이스일 텐데 이런 에이전트는 인터페이스의 흐름 자체가 변할 겁니다. 뭐 에이전트는 알아서 계속 일을 하고 그러면 그때그때 중간 결과를 보고 사람이 어떤 피드백을 주는 형태로 변하겠죠. 에이전트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학습이 되겠죠. 음. 앞서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중국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아에서는 전부 지속학습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제일 큰 화제고 다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네, 지속학습이 전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데이터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다 만들어주기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모델이 알아서 데이터를 발견해서 학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지속학습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지속학습이라는 게 계속해서 그냥 데이터를 추가해준다는 정도를 떠나서 여기서 말하는 지속학습은 모델이 알아서 학습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리고 각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모두 데이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모델이 알아서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데이터를 알아서 만든다거나 해서 학습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학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 어떤 뭐 인컨텍스트 러닝을 확장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하지만 제일 더 중요한 문제는 모델이 무엇을 배울 건가 그걸 왜 배울 건가 이것들을 발견하는 게 지속학습의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걸 사용해서 실제 상황에서 어떤 중요한 것들을 학습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학습 자체가 가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 던져졌을 때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능력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아마 패러다임의 변화에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SF 같은 일이 일어나겠네요. 모델이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제어하는. 그럼 지금 2026년 얘기니까 성현님의 이것에 관련된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50% 정도? 50%? 예. 2026년 50% 정도로 컨티뉴얼 러닝이 될 수도 있다. 예, 컨티뉴얼 러닝의 최소한 아주 중요한 컴포넌트가 등장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들 연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연구하고 있다고 하고 상당히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고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어떤 면모일지는 2026년 정도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약간 희망 섞인 기대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RL과 관련해서 늘 자주 나오는 게 소위 셀프 플레이라는 거죠. 그냥 알파고 같은 측면에서 굉장히 알파고가 셀프 플레이를 통해서 모델 성능이 된 사례가 굉장히 사람들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셀프 플레이를 통해서 이것도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죠.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도 모델이 알아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뭐 수학 문제라든지 에이전트 뭐 코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바둑 같은 형태의 게임이 아니죠.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셀프 플레이를 구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문제를 만드는 에이전트가 있고 만들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트가 있다고 하면 문제를 만드는 에이전트는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트는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모델을 발전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를 작성하는 에이전트는 더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낼 겁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수록 보상을 얻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바둑 같은 걸 하면 모르겠는데 수학 문제를 생각해 보면 정답률 0%의 문제를 만들기 너무 쉽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0% 마냥 어려운 문제를 만들지 말고 아주 적당한 수준의 문제를 만들자. 한 정답률 반 정도 나오는 정답률 절반 정도의 문제를 만들자. 근데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것도 그냥 예를 들어 사칙연산을 한다고 하면 사칙연산의 길이를 계속 늘려가지고 난이도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이게 말해주는 건 셀프 플레이가 우리가 가지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작동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답률을 낮춰가지고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봤을 때 흥미로운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말 가치가 높은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많은 연구자들이 붙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논문들에서 하는 생각 같은 경우는 사람과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사람과 모델이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공명하는 부분이 있네요. 한 층위 더 지금 층위에서 하나 더 올라가는 것들이 둘 다 2번에도 있고 3번에도 있는 거네요. 배움을 배우는 거하고 지금도 non 트리비얼한 거, 호기심을 가지거나 하여튼 문제 자체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관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이 세 가지 문제가 이 문제로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내적 동기, 인간과의 정렬, 이 문제로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플레이 할 때도 사람이 보기에 흥미로운 문제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모델 자체도 그런 동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도 이제 수학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문제가 어떤 흥미로운 문제다라는 감각이 있는 거죠. 컨티뉴얼 러닝과 지속학습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걸 배울 때는 이게 흥미롭다. 이걸 배우면 이 문제를 푸는데 쓸 수 있겠다. 이런 동기가 있는 거죠. 자율적인 에이전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적화 같은 문제를 생각했을 때도 사람은 코드를 봤을 때 이걸 좀 더 계속 최적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능을 추가하면 좋겠다. 이런 동기가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그 동기가 모델에 그런 동기가 부여된다면 그 동기는 사람의 목표하고 사람의 가치하고 정렬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동기가 모델에 부여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 저희가 약간 일리아스 스케버 편에서 감정이 밸류 펑션이다. 그거하고 또 관련 있는 건가요? 약간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과 동기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또 많은 경우에 굉장히 강력하게 연관되는 것기도 하죠. 정서하고 동기의 문제는. 심리학에서는 정서는 좀 일시적인 것이고 동기는 더 훨씬 장기적인 것이다라고 봤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 연관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동기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도 강하게 결합이 되니까요. 예, 그런 모든 것들이 관련되어 있고 아마 일리아스 스퀘버의 SSI나 뭐 미라 띵킹 머신이라든지 TM 그런 부분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소문이 도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이게 2026년에 좀 면모가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2026년에 면모가 보인다면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거와 관련돼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겪는 에이전트의 변화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RLVR 이전에 지금의 코딩 에이전트 이전에도 단계에도 분명히 에이전트들이 있었잖아요. RLHF 된 모델을 가지고도 만든 에이전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이전트에 비해서 지금의 코딩 에이전트 훨씬 강력하고 훨씬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 이게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질적으로 변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패러다임의 전환과 결합된 에이전트가 창출할 가치는 그 이전에 지금의 코딩 에이전트와는 저는 질적으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훨씬 유용하겠죠. 골치 아픈 일이죠, 사실. 네, 골치 아픈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아마 지금의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의심하고 있는 것이 투자금이 이렇게 큰데 그래서 이걸로 충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를 묻고 있잖아요. 근데 도메인 확장이라든지 지금의 성능 개선 같은 경우도 그것도 충분히 그런 가치를 창출하는데 가치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아마 이 모든 투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에 따른 질적인 개선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샘 알트만이나
정확하게 성현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AI가 창출하는 가치가 거의 무한에 가깝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냥 무한의 풍요가 온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에서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돈을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한테는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일 거거든요. 저는 하이퍼스테이션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그거 자기 충족적인 예언. 그러니까 지금 이게 투자금을 정당화하려면은 그 지경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맞으려면은 이런 일이 2026년에는 마일스톤으로 찍혀야 된다는 논리인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계속 AI 버블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혁신이 있지 않으면 2026년에 지금 점진적인 개선 정도로는 많은 의심을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점진적인 개선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겠지만요. 아까 승주님이 그 성현님한테 질문했던 거에 확률은 50%다라고 답한 것과 이거가 또 정확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아마 이 50% 이상의 확률로 26년에 무언가 또 진보가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포모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그거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미 그 아까 스케일에 대한 욕구 때문에 반도체 이거 거품 아닙니까? 순환 출자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논리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그렇게라도 해서 더 돌아야 되는 인센티브가 활발하게 돌고 있는 거거든요. 거품 거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성현님? 승주님, 우리끼리 얘기해 볼까요? 거품이다.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저번에 저희 데미스 아사비스 편 얘기했을 때는 일부 거품은 섞여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데미스는. 네, 근데 전환기에는 성현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인류의 기술 발전사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서 그 기술의 발전이 투자를 정당화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인류의 기술사에 있었던 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포모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은 아니죠. 지금 완성되어 있는 기술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그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0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 기술을 개발하고 누군가는 개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 파급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일종의 AI 전쟁이 되는 거죠. 이 기술의 개발에 성공할지 하지 않을지는 잘 알 수 없다. 분명히 저도 뭐 50%로 찍었지만 아무런 어떤 정보가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술의 만약 개발에 누군가 성공한다면 그 파급 효과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가치 같은 것들이 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거기에서 패배한다는 걸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남아있는 모든 돈을 끌어다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이 인류의 역사에 전례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느끼고 있는 그 행위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비슷한 사례들이 몇 번 있지 않았을까요? 예, 분명히 있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맨하탄 프로젝트, 그다음 아폴로 프로젝트. 그 당시로는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건데, 그때는 모두 주체가 국가였는데, 지금은 민간 기업들이 국가를 초월하는 수준까지 사실 커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게임도 먼저 1등 한 사람이 뒷사람들의 사다리를 다 걷어찰 확률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저희가 핵 개발 사례에서 보듯이 그 핵 우산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들만 한 세기를 강대국으로 살았잖아요. 뭐 그것과 똑같은 그런 논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담론이긴 한데, 예. 또 여기서 이제 도망의 컨셉이 또 나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남습니다. 그 안에서 현실을 살아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크게 남습니다. 저희 2025년 시작할 때 뭐 시니어, 주니어, 코딩 에이전트가 얼마나 좋아질 건가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2025년이 끝나는 시간에 사람들의 어떤 담론은 안드레이 카파시가 또 포스팅도 했던데 이제는 무언가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시니어들보다 그냥 AI 툴을 처음부터 접한 네이티브들, AI 네이티브 주니어들이 훨씬 일 잘한다. 근데 성현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모델이 스스로 이런 자율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들도 또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세 개 말씀하신 게 뭐 징조라도 나타나도 사실 되게 임팩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또 하나씩이 아니라 맞물려 돌아가는 거라서 하나 되면은 나머지 거가 따라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인데 그거 골치 아픈 거예요, 되게. 네. 그래서 성현님은 어떻게 살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갑자기 이런 질문 훅 던져서 죄송한데, 이런 세상을 이렇게 표표하게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끔은 할 거잖아요. 그냥 저는 좀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 정교님도 비슷한 얘기 했었죠. 예, 그냥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예상에 달린 거기도 하고요. 아직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고 이렇게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같은 것들이 남아있긴 한데 예, 그냥 즐기기로 했습니다. 예, 다만 예상이 불가능해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특히 이렇게 완전히 어떤 확률적인 것에 모든 결과물이 걸려 있다고 할 때는 더더욱 더 예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냥 전 즐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모든 게 지금 경쟁을 통해서 추구의 과정을 펼쳐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더라도 부산물이 나오는 건 확실하거든요. 추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한 수준의 부산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하나는 예상할 수 있겠네요. 2025년에 이거 됐다 싶은 거를 언러닝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럴 수 있죠. 지금 AI 제품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이건 아직 안 되네. 약간 안 되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생각해야 될 가능성이 있겠죠. 두 스텝, 세 스텝 앞에 있는 걸 찍고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내년에 이거 잘 작동했던 거고 이거 익숙한 건데 계속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배우기 싫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걸 또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는 26년에 들어가면 한번 하시죠. 맞습니다. 이거 지금 한 해의 마지막을 조금 되게 우울 가까운 애매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즐겁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희 첫 번째 팟캐스트 2년 반 전에 승주님과 제가 시작할 때 제목이 제프리 힌튼의 우울이었거든요. 네. 그분이 저희보다 뭐 훨씬 앞서서 관조하시는 분이잖아요. 뭐 저희가 못 본 걸 다 보셨을 테고. 근데 그분이 그때 2년 반 전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들이 많은 부분 현실화가 됐고. 기술 발전 자체에 집중하면 나름 즐거울 것 같습니다. 예, 기술 발전 자체는, 이런 게 된다고? 정말로 이런 경지에 도달한다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파생될 수 있는 사회적인 영향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되면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죠. 네. 동호인으로 살면 너무 즐거운데 이제 저의 삶은 중첩돼 있죠. 동호인으로도 살지만 이제 현생도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2025년은 이랬습니다. 2025년을 요약했고 2026년은 이거보다 더 빠른 변화가 예상될 거고 그거의 어떤 큰 방향성은 성현님이 좀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가 스케일. 이 스케일에 대한 투자는 뭐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가 하나였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무언가의 어떤 패러다임이 아닌 다른 단절적인 다음 레이어의 패러다임이 왠지 나올 텐데 라고 말씀 주셨고 그거에 이제 컨티뉴얼 러닝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그걸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제 컨티뉴얼 러닝이라든지 셀프 플레이라든지 혹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더 자율적인 에이전트들 같은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코딩 에이전트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 사이언티스트 느낌일 수도 있고 코가 빠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이거 당연히 더 큰 가치를 창출하려면 최소한 화이트 컬러 잡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실 이게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구현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토샵 하는 방법, 쓰는 방법 이런 것들 다 가르쳐줘야 될 텐데 모델이 알아서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알아서 모델이 동영상 보고 포토샵 쓰는 방법 배워가지고 포토샵을 쓰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한 해를 좀 마무리를 하고 저희도 끝내볼까요? 네. 또 성현님한테 배우고 나니까 머릿속이 또 몽글몽글해져가지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시실과 날실처럼 얽히고 있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이렇게 제가 그 두 분한테 이런 거 배울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제 인생에 정말 큰 복이에요.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성현님이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라인으로 꾸며주셔가지고 다 이거를 직조해 주셔서 되게 몰입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해가 좀 약간 차르륵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또 하지만 2026년 뭐 이게 또 도파민 나오는 시기 아닙니까? 너무 또 흥미롭고 무슨 일이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1월은 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파고 주간 근처에선 무슨 일이 펼쳐질지, 구글 I/O 근처에선 무슨 일이 펼쳐질지 이거 다 기대되거든요. 이제 당장 다음 주 뭐 1월 중순만 되면 막 또 쏟아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저희도 그 즈음에 다시 뵙기로 하고 이제 쉬러 가야죠. 성현님도 뭐 마지막 코멘트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는 매년 이즈음에 회고를 한 번씩 계속 썼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회고를 이런 형태로 할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저한테 재밌는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회고를 쓰면서 꼭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측을 썼었거든요. 아마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여기서도 회고를 하면서 내년 2026년에 무슨 일을 일어날까를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면서 2026년을 맞이하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저희는 인간의 틀에 갇혀 있으니까 건강하시고요. 네, 2026년 저는 이 건강과 관련한 비즈니스에 더 좀 많은 투자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해를 넘겨서 뵈야겠네요. 네, 2025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성현님, 승주님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 2025년 정말 정말 즐거웠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너무너무너무 즐거웠고요. 2026년은 이거보다 더 빠르게 변할 것 같아서 저희 단단하게 마음 먹어야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독자님들, 도망자연합의 구독자분들께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승주님, 성현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하시고 저희 마무리하시죠. 예, 한 해 동안 저도 굉장히 즐겁고 매주 토요일이 물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만 너무 자주 볼 때는 그런데 늘 기대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보는 풍경, 다르게 보는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고요. 이거를 늘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의식하는 것 자체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새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 이 팟캐스트에서 1년을 채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팟캐스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2025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6년 새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저희 새해에 뵙겠습니다. 예,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